지난 시간 원방각의 큰 틀을 대략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은 태극의 바탕에서 펼쳐지는 양의 사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태극이 일동일정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물리적 움직임과 멈춤이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태극이 율동하고 여정하는 에너지의 상승 흐름 구간이 동이고 그 반대로 에너지를 수렴 잠잠하여 하강하는 움직임이 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로 말하자면 자정에서 정오까지는 동하는 시간이고 정오에서 자정까지가 정하는 시간입니다. 1년으로 말하자면 동지에서 하지 이르는 양절기가 동하는 사이클이고 하지에서 동지 이르는 음절기는 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핏줄을 동맥과 정맥으로 분류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동맥은 심장이 뿜는 영양분이 가득한 혈액을 각 신체 기관에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혈관이며 정맥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많은 혈액을 수거해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혈관입니다. 이처럼 만유는 동정의 흐름 속에 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음양과 강유라는 사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일동일정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에 원방각이라는 태극의 바탕 위에 끊임없는 일동일정의 운동이 일어나면 이로 인해 현실이라는 시공간 속에는 동정이 겹치는 접점이 생기며 자연히 천지인이라는 삼재 이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중화경에는 태극이 되는 까닭은 양의 사상 팔계와 서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태극이 동하면 양이 생기고 태극이 정하면 음이 생기니 동할 때는 양태극이 되고 정할 때는 음태극이 된다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정의 가운데에서 음양과 강요라는 사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양의 중 동하는 양효에 양효 하나를 더하면 양이 되고 양효에다가 음효를 더하면 음이 됩니다. 또 양의에 정하는 음효에다가 양을 더하면 강이 되고 음효에다가 음효를 더하면 유가 됩니다. 주역 설계전 제2장에 입천지도 왈 음여양이요 입지지도 왈 유여강이요 입인지도 왈 인여의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태극의 동정운동으로 인해 모두 입천지도, 입지지도, 입인지도를 겸삼재한 낙서의 구조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낙서의 구조라는 것은 결국 유래를 찾아보면 하도 낙서를 비롯한 역의 시원이 모두 배달 신시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교 문화의 원방각이라는 삼신사상이 국가통치원리, 국가경영원리로 제도화된 것이 당군 성조께서 제정하신 국가통치의 기본 시스템인 사만광경제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원방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신교의 우주론에 토대를 둔 것으로 하늘에 삼신이 있으니 뭐예요? 땅은 하늘을 닮아 나라도 셋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당군 조선의 제후국이었던 중원의 군소나라들은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하상주를 시작으로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이후 초한지의 유방이 세운 한나라 그리고 위촉 5의 삼국시대 그리고 삼국시대를 통일한 사마씨에 의해 세워진 서진 이후 5, 16국 동진시대와 이어진 남북조시대 다음 다시 한번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 당나라에 이어 5대 10국시대와 이를 통일하고 세운 북송과 남송 시절 이후 원명청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왕조사를 보면 한반도 역사가 웬만하면 500년, 700년, 길게는 1000년도 가는 데 비해 중국은 짧으면 10년 이하도 있고 고대 국가인 하나라, 상나라, 역사시대 주나라를 제외하고는 길어야 300년 이상 지속된 왕조가 없습니다. 늘 반란이 일어나 황제가 피살되거나 폐위되고 왕조가 바뀌는데 그게 한족이 계승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민족에 의해 왕조가 멸망합니다. 실제 중원지역을 차지했던 중국 역대 왕조 중에 한족이 일으킨 나라는 소수에 불과한데 주나라,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 정도만이 중원을 차지한 한족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나마도 역사적 기록으로 볼 때 한나라를 건국한 한고조 유방 역시 전국시대 위나라와 초나라의 접경지대인 폐연 출신으로 많이 죽인 데다가
송태조, 조광유는 돌궐 사타족, 명예태조, 주원장은 서역에서 도래한 무슬림이라는 학설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심 가는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족이라고 단정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몽고의 사서에는 주원장을 회족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회족은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로 종교상으로는 이슬람 교도를 말합니다. 조선실록에도 여진족일 가능성을 기록하였고 최근 산동의 회족 비문에 회족으로 기록하고 사후에 제사를 지냈던 것이 밝혀졌는데 페르시아의 명교를 믿고 국호도 명인 것을 보면 회족일 가능성이 아주 큰 것으로 봅니다. 이를 다 따져볼진데 순수 한족으로 개국 황제가 된 사례는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중국 역사는 이민족이 번갈아가며 한족을 지배했던 역사입니다. 즉 한족의 역사는 북방 유목민족이 농경민족인 중원의 한족을 침략하여 유린했던 참혹한 식민지와 노예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경족인 한족들은 주변 유목, 이민족의 지배를 받을 때마다 그들에게 관시를 만들어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기에 지금 같은 국민성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관시는 중국식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일제시대 조선엔 수많은 독립투사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엔 독립투사 한 명 없었던 것도 이에 대한 증명이라 봅니다. 중국 역사상 수도 또는 보조 수도는 300여 개에 이릅니다. 300여 수도 중 100년 이상의 수도는 화면에서와 같이 시안과 러양, 카이펑, 베이징, 난징, 항저우 등 7개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허난성에 안양시 부근인 은어가 있고 은나라에 이어 등장한 주나라가 지금의 시안 주변의 호경에 수도를 정했으며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수도는 시안 근처의 함양이었습니다. 러양은 낙양이라고 하죠. 진나라의 뒤를 이어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 고조 유방이 새롭게 수도로 정한 곳입니다. 이후 한나라 말기 삼국지에도 나오듯이 잠깐 시안이 중국의 수도 역할을 한 적이 있고요. 시안은 고대의 장안으로도 불렸습니다. 이후 5호 16국 및 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역시 시안을 수도로 삼았고 수나라 뒤를 이은 당나라 또한 시안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카이펑은 개봉이라고도 하는데 당나라 멸망 후 일부 왕조들이 수도로 정한 도시였으며 송나라 때 수도로 정해졌습니다. 당시 이름은 병경이었습니다. 이후 송나라가 금나라의 침공을 받으면서 수도를 항저우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징은 한나라 말기 삼국시대 5나라의 수도였는데 이때 이름이 건업입니다. 그 후 진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사마예가 동진을 다시 세우고 이때의 수도를 난징으로 삼았습니다. 그 후 남북조 시대에 남조의 수도가 계속 난징이었습니다. 항저우는 항주라고 하지요. 송나라가 금나라의 침략을 받아 수도인 칼펑이 함락되어 멸망한 뒤 새롭게 이전한 수도입니다. 이때 이름은 금능이었습니다. 항저우는 1270년까지 몽고의 침략을 잘 버텼으나 쿠빌라이 칸에 의해 점령당하게 되고 남송은 멸망하게 됩니다. 베이징은 현대 중국의 수도로 중국의 북부를 점령한 요나라가 수도로 정하면서 중요한 도시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후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북부를 점령한 금나라가 베이징을 중앙의 수도라는 이름의 중도로 개칭했습니다. 금나라와 남송을 멸망시키고 강대한 제국을 세운 원나라도 수도를 베이징으로 정했는데 이때 이름을 대도로 하였습니다. 원나라에 이어 명나라가 세워진 후 한때 수도는 난징이었으나 영락제가 황제가 된 뒤 자신의 근거지인 베이징으로 수도로 옮겼습니다. 그 후 명나라를 정복한 청나라도 수도를 베이징으로 정하였고 중국 공산혁명 후 공산당 정권도 수도를 베이징으로 정한 뒤 지금까지 중국의 수도로 있습니다. 이처럼 중원의 역대 왕조사를 쭉 살펴보면 당군 조선처럼 나라를 사만으로 나눠 다스린 예가 아예 전무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 시원 역사의 정통성, 신교의 도맥을 잊지는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를 본따 지상의 이상을 펼치려 했던 당군 조선과 달리 그들은 칭제에도 불구하고 일천한 역사와 신교의 철학이 부재한 국가 시스템 자체의 상극성 또한 지극히 짧은 왕조의 단명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중원의 국가체제와 당군 조선의 사망관경제를 비교하느라 내용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처럼 중원의 왕조 흥망사와는 달리 당군 조선은 대당군이 직접 통치하는 진안과
두 명의 부당군이 통치하는 번안과 마한 이렇게 사만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사만을 합쳐 대한이라 불렀습니다. 그러고 보면 대한의 두는 원방각 삼신의 도이며 사만을 일통하는 의미가 이름자에 담겨 있으니 북학주 세력을 꺾고 남조선 또수로 남북 통일의 여세를 몰아 천하를 일통하는 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백일사 사만광경본기에는 번안과 마한의 역대 왕들의 통치 연대와 그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이 몰락한 후에 사만의 유민이 대거 한반도 남부로 내려와서 다시 사만시대를 열었는데 이것이 소위 후사만입니다. 당군 조선은 나라의 삼경, 즉 세계의 수도를 열었는데 그것이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사만광경제입니다.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만주는 진안이고 한반도 전체는 마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서 산동성 쪽은 번안이었어요. 그러고서 22세의 셋블루 당군 때에는 혁명이 일어나 나라가 3조선 체제로 다시 바뀝니다. 이처럼 당군 조선은 신교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근본으로 해서 국가 경영의 제도를 삼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6세 달문 당군 때 신지 반리로 하여금 짓게 한 서효사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가사는 이러합니다. 이 서효사는 나중에 삼국유사나 조선 왕조실록 고려사 등에서 신지비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태종 이방원은 서효사의 본문 내용 중 조강 79기라는 구절을 트집 잡아 모두 괴탄하고 불경한 설이라 매도하여 서효사는 불태워지게 됩니다. 아마도 당군 조선이 70여 개 나라에서 조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소중화를 자처했던 조선과 왕자의 난으로 정통성이 약해진 이방원 입장에서 중국의 작은 빌미라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사만의 웅혼한 정신을 잃어버린 껍질만 남은 비루한 조선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서효사는 10자씩 18구로 배치되어 모두 180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효사의 절반 정도 되는 9구는 한인, 환웅, 치우천왕, 당군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삼신의 도를 먼저 내어주신 환인의 덕과 배달국을 개천하여 열어주신 환웅, 청구에서 일어나 망고 무용을 떨치신 치우천왕을 칭송하고 당군 왕검의 덕화가 풀잎에 부는 바람처럼 충만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구절에 사만을 통치하는 치세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진안이 사만의 중심이 되고 마한은 좌측에서 보좌하며 번안은 남쪽을 지킨다고 하여 당군 조선의 통치 영역인 사만의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만의 형세를 여칭 추국기라고 해서 저울대와 저울추, 저울판과 같다 했습니다. 저울판은 백화강이요, 저울대는 소밀랑이며 저울추는 안덕향이라 하여 수미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그 덕에 힘입어 삼신의 정기를 지킬 수 있다 한 것입니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나라를 흥성케 함은 저울대의 평형을 유지하듯 사만의 뜻을 보전해야 왕업이 흥왕, 융성할 것이라 하였고 나라의 흥망은 삼신을 섬기는 정성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과 방이라는 천지이치의 바탕에서 인간이 법 받아내려 치세의 법도로 펼쳐낸 국가 운영의 제도가 사만광경제인 것이고 이처럼 희역과 환역이라는 하도의 바탕 위에 현실적으로 호재에 호용하는 금역의 이치가 자원, 자방, 자각으로 펼쳐져 나온 게 낙서 3대 지도입니다. 주역에서는 이를 두고 천지비와 지천태로 설명합니다. 이를 인사문제로 얘기하자면 태극이신 선사님은 상제님에게서는 우선 DNA를, 대모님으로부터는 좌선 DNA를 한 가닥씩 받아서 태어나셨으니 굳이 비유를 하자면 선사님의 친가는 천지비가 되시고 선사님의 외가는 지천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를 각각 양의라 하여 태극이 동하면 양을 생하여 낮이 되고 태극이 정하면 음을 생하여 밤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만유는 동정의 흐름 속에 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음양과 강유라는 사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양은 남미륵을, 음은 여미륵을 각각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공자님은 주역개사전 제5장에서 이름일양 지위도라 하였습니다. 이름일양 지위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음운동을 하고 한 번은 양운동을 하는 것을 일러 도라 한다. 또는 한 번 음작용을 하게 하고 한 번 양작용을 하게 하는 그 태극의 본체를 도라 한다. 등등의 해석이 있는데 사실 이 이름일양할 때 일은 일태극으로서 아직 발화하지 못한 씨앗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고수부님께서는 이 이름 일양을 희고 급은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유는 무엇을 의미할까? 주역의 잡계전을 보면 건강곤유라 하여 건은 강이며 곤은 유라고 하였습니다. 낮을 뜻하는 천지비에서 건은 양이며 곤은 음이 됩니다. 그런데 밤을 뜻하는 지천태에서 곤은 유가 되며 건은 강이 됩니다. 즉 양음은 바탕인 체가 되며 천지비인 천도의 자리라면 강유는 천도의 자리를 기준으로 볼 때 용의 측면으로 지천태의 지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태극을 바탕에 두고 양의와 사상으로 펼쳐지는 후천 세상을 상제님께서는 인존시대라 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지천태는 밤을 상징합니다. 저녁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북극성은 항상 제자리에 있고 나머지 별들은 모두 반시계 방향으로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지구가 움직이고 별들은 거의 가만히 있지만 지구가 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북극성 주위의 천체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붉은 원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이고 흰색 원은 달이 지나가는 백도이며 두 원과 겹치는 은하수 중앙에 있는 별이 북극성입니다. 달이 지구를 도는 동안 공전 주기가 27.321로 달이 움직이는 길을 백도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달이 태양이 움직이는 황도를 지나면서 어느 별의 위치에 머무는가를 정해놓은 별자리가 28수입니다. 논어 제2편 위정에는 자왈, 위정이덕, 비어, 북신, 거기 소위 중성공지라 하여 덕으로서 정사를 펴면 마치 북극성이 제 자리에 있으되 여러 별들이 공수하고 따르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정사를 펴는 인공과 같은 자리를 북신이라 했는데 도교에서는 북극성을 자미대제라 칭한 반면 불교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치성광열애라 인격화한 것은 불교적으로 북극성을 재정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극성이 임금 자리라면 칠성은 북극성을 제외한 모든 별들의 기강을 잡는 중심이기 때문에 천체 별자리의 황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제님께서도 북두칠성이 네 별이니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북극성은 지천태의 유이며 북두칠성은 강이 됩니다. 유는 땅으로서 위에 있고 강은 하늘로서 아래에 있으니 밤하늘은 지천태의 상입니다. 그러므로 남미륵과 칠성이 채용의 관계이듯 여미륵과 조왕 역시 채용 관계에 있습니다. 선도신정경에 보면 나의 근본이 1월 수분이라 천지음양이 있었으니 건곤 1월 없을소냐 1월 1월 만사지라 하신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천지음양은 바로 사상 중 양음이며 건곤 1월은 강유가 됩니다. 알고 보면 말씀 가운데 천지이치의 을개를 놓치지 않고 언급해 놓으신 구절들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또한 칠연무는 선천용 하였고 육기초는 후천용 하느니라고 말씀하시어 삼재지도 중 입천지도를 육기초라 하시고 입지지도는 칠연무, 입인지도의 자리는 자아도 또는 콩밭회전이라고 이미 말씀을 다 해두셨습니다. 이러한 이치의 원뿌리가 다시 말하자면 원방각이라는 신교의 우주관입니다. 당군 조선은 이를 국가 운영의 지표로 삼아 삼한관경제로 나라의 강력을 다스렸고 고구려와 고려의 삼경제, 백제와 흉노의 좌현왕, 우현왕 제도 역시 삼한관경제도를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여칭 추국기라 한 것처럼 저울대와 저울추 그리고 저울판이 수미 균평위 즉 머리와 꼬리가 평형을 이루는 이 이치를 상제님께서 공사 보신 것이 성기옥형도수입니다. 소요사에는 흥방보태평이라 하여 나라를 흥성케 함이 태평을 보존함에 있다 했습니다. 국조이신 당군성조의 채상과 좌우의 역대 왕조의 창업주 위패를 봉하는 등산법정교의 정각 이름이 태평전입니다. 이 태평을 보존한다는 말이 바로 여칭 추곡기라 한 저울의 수미 균평위 즉 수미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말이며 그것이 영보 사만의 즉 사만의 뜻을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상제님께서는 성기옥형 도수를 보셨고 이런 이치로 동여동, 서여동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문공신 정도에게는 정음 정양 도수, 문왕과 이윤 도수, 진주 노름의 독조사 도수, 숙구지 도수 등 여러 도수가 붙어 있습니다. 성계옥형 도수를 보실 때 문왕의 도수를 받은 문공신의 집에 천지 대팔문 도수를 정하시고 끈 도수를 정하신 것은 사망관경제로 보면 저울대 진안의 자리입니다. 삼재지도로는 입인지도의 자리이지요. 수명소를 정하신 고부운산리 신경수의 집에는 저울 갈고리인 1월 대어명 도수를 붙이시어 1월의 용사로 칠성용정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사만관경제로 보면 저울판 마한의 자리입니다. 삼재지도로는 입지지도의 자리이지요. 또한 황응종의 집에는 초도수를 붙이셨는데 물건의 무게에 따라 추를 바꾸거나 이동시키며 무게를 잽니다. 추라는 쓰임에 있어 무게중심의 역할로 육기초 벌집을 의미하고 추에 매단 끈은 환극을 상징하여 끈을 조정함으로써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사망관경제로 보면은 저울추 번안의 자리입니다. 삼재지도로는 입천지도의 자리이죠. 이러한 삼재지도 저울도수의 핵심은 정음정양입니다. 즉 정음정양 도수를 맡은 문공신 종도를 성기옥형 도수에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정음정양 도수는 환극을 말합니다. 이 환극 도수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기옥형 도수, 정음정양 도수를 보신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번 강의 첫 시작에서부터 못을 박았듯 태극의 동정운동으로 인해 음양과 강요라는 사상이 나눠지며 낙서의 3대 지도가 자리 잡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신도의 측면에서는 삼신의 바탕 위에 칠성이 용정하는 상과 같습니다. 마치 저울대를 중심으로 저울판과 저울추가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러한 신교 철학, 삼신의 이치가 정치 제도에까지 녹아들어 당군 조선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었으니 다수의 서울을 두는 사만관경제의 모델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토양 속에 오래도록 신교의 삼신문화가 끈질기게 살아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중국은 오랫동안 봉건 제도를 유지하면서 한 명의 황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왕조의 우두머리, 천자가 자신의 친인척들을 제후라 칭하며 땅을 내어주며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는 제도가 봉건제도입니다. 소수의 다양한 종족들이 고립되어 살아가기도 하지만 대다수 중국 대륙의 사람들은 단일한 정치체제와 이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중심이고자 했던 중화 사상의 나라, 이것이 중국의 문화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결국 선천법과 후천법의 차이이자 편음편왕과 정음정양의 구별이기도 합니다. 이런 남법과 진법의 차이로 드러나게 되지요. 즉 중원의 몰락 왕조와 같이 하나의 수도 아래 중앙집권적 정사를 펼치는 황제를 중심으로 한 천성천하 유어 독종격의 인간 중심적 사고인지 아니면 이신사의 법도에 따라 천지를 받들고 천지와 교감하는 인존의 입장에 설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도정을 펼친 다음에 나온 모든 교단의 현실은 99.9% 중원의 몰락 왕조가 취해온 방식이었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상제님께서 보신 공사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습니다. 99.9%라는 건 1000마리 닭 중에 1마리 봉황을 찾는 확률이죠. 그렇게 상제님께서 공사를 짜놓으신 진법 도운을 열 판박계 모델은 당군 조선의 사만관경제 모델입니다. 이를 상제님께서는 동서로 분이 이경이라 하셨고 그래서 성계옥형 도수를 보셨고 고수부님께서는 동요동 서요동이라고 아예 찍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정음정양이고 수미균평이라는 태평을 보존하여 나라를 흥성케 하고 사만의 뜻을 영원히 지키는 것, 이것이 진법 도운을 여는 요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핵심을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음정양의 태을부와 용봉 이 두 환극이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지 실제 동요동, 서요동, 성계옥형의 도수, 저울도수와 잣대도수, 칠연무와 육기초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도록 공사를 보셨는지 차례차례 안내를 해 나가겠습니다.